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고 칠순 잔치날 빈집에서 혼자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김장 50포기를 담가놨는데 아들 내외가 괌으로 여행을 떠나버렸을 때의 그 참담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요. 3일 만에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자식들의 짐을 모두 버린 채 속초로 떠났습니다. 과연 괌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마주친 우리 가족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쾌하면서도 가슴 찡한 간호부장 김말순의 마지막 복수극.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도봉산 자락이 훤히 내다보이는 우리 집. 이곳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저만의 견고한 왕국이었어요. 지어진 지 벌써 25년이 훌쩍 넘은 구축 아파트지만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서 웬만한 새 집보다 더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흐른다고 자부하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요. 평생을 종합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라 그런지 은퇴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알람 없이 눈이 번쩍 떠지네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침구 정리인데 마치 병동 회진 돌기 직전의 환자 침상처럼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각을 잡아야 직성이 풀려요. 창문을 활짝 열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공기로 집 안을 환기시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 마실 때 느끼는 그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된 지 5년. 처음엔 외로움이 사무쳤지만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이 완벽한 자유와 통제 가능한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안전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토록 완벽했던 평화가 깨진 건 거짓말처럼 화창했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인터폰 화면에 비친 아들 내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평온했던 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손자 민지와 준호가 와다다 뛰어들어와서는 먼지 한 톨 없이 정돈해 둔 거실 소파 위를 방방 뛰며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제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지만 표정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어둡기 짝이 없었죠. 아들 상훈이가 쭈뼛거리며 현관에 서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는데 주식 투자가 좀 꼬였다느니 잠시 자금 회전이 안 된다느니 하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딱 봐도 뉴스에서 매일 떠들어대는 그 영끌 투자의 실패에서 벼락거지가 됐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자존심 센 아들 녀석 입으로 차마 망했다는 말은 못하는 눈치였어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호소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당장 갈 데가 없어요. 딱 3개월만 신세 좀 질게요. 라면서 눈물 연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가 찼어요. 수입차 딜러네, 보험 설계사네 하며 겉멋들어 살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구나 싶었지만 어미 된 도리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자식들을 매몰차게 내칠 수가 있어야죠. 제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손주들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들어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정이 제 남은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미처 짐작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혈육에 대한 정 때문에. 그래, 딱 3개월이라는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거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서재로 쓰던 방과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 비워뒀던 게스트룸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어요. TV 뉴스에서는 연일 집값이 폭락하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는데 제 눈앞에 있는 아들 내외가 바로 그 전형적인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삿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우아하고 고상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돗대기 시장처럼 변해버렸죠.
제가 아끼는 수입 찻잔 세트가 놓여있던 장식장 앞에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굴러다니고 먼지 하나 없던 욕실 선반은 며느리의 화장품들이 점령군처럼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짐을 풀면서 어머님 집이 40평이라 넓어서 애들 키우기는 훨씬 좋네요. 라며 은근슬쩍 눌러살 기색을 비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서 간호부장 시절 응급 상황 때 울리던 비상벨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다. 내 평온한 노후가 침범당하고 있다. 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 불길함을 외면하려 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설마 늙은 어미 등골까지 빼먹으려 들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불안한 예감은 짐을 푼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사 온 첫날 밤부터 사달이 났는데 며느리는 이사하느라 피곤하다며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했지만 저는 한창 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스턴트만 먹이냐며 굳이 냉장고를 뒤져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거든요. 갓 지은 밥에 따뜻한 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까지 내놓았는데 식탁 위에서는 고맙다는 말 대신 반찬 투정이나 하는 손주들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들 내외의 무심함만이 감돌았어요. 진짜 문제는 식사가 끝난 뒤였어요. 싱크대에 먹다 남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며느리는 애들 씻기고 재워야 한다는 핑계로 쏙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 녀석은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맥주 캔을 따며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늦은 밤 모두가 잠들 준비를 하는 그 시간에 저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제 가슴을 탕탕 치는 것만 같았어요. 고무장갑에 닿는 차가운 물의 감촉보다 더 시리게 다가온 건 내가 내 집에서 밥 해주고 설거지나 해주는 파출부가 된 것 같은 비참한 기분이었죠.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나의 왕국, 그 견고했던 성벽에 아주 깊고 선명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흐르는 수돗물 소리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답니다. 봄이 오면 떠나겠다던 약속은 벚꽃이 지고 매미가 울어대는 한여름이 지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까지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벌써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고 딱 3개월 만이라던 그 약속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채 어느새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아들 내외는 매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느니 대출 규제가 갑자기 심해져서 꼼짝을 못한다느니 하며 앵무새처럼 똑같은 핑계만 늘어놓는데 이제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려는 뻔한 거짓말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어요. 덕분에 제 하루 일과는 현역 간호부장 시절보다 훨씬 더 고되고 가혹하게 변해버렸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쌀을 씻어 아침밥을 안 치고 졸린 눈을 비비는 손주들을 씻기고 먹여서 학교와 유치원, 셔틀버스에 태워보내는 전쟁 같은 아침을 매일같이 치러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나가고 나면 40평이나 되는 이 넓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내 식구가 벗어놓은 산더미 같은 빨래를 돌리고 개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러면 또 쉴 틈도 없이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다람쥐. 급바퀴 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릎 관절염이 도져서 욱신거리는 다리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절뚝거려도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녀석은 엄마 다리 괜찮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배고프니 밥 좀 빨리 달라고 재촉할 뿐이라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을 병원에서 근무하며 무균 상태나 다름없는 철저한 위생관념을 지켜온 저에게 지금의 집안 꼴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재앙이나 다름없어요. 밖에서 온갖 미세먼지와 세균을 뒤집어쓰고 들어온 옷 그대로 침대에 벌러덩 눕는 건 예사고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죠. 참다 못해 손 좀 씻어라. 먹은 자리는 바로 치워라. 잔소리를 하면 며느리는 어머님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라며 오히려 저를 유난스러운 늙은이 취급을 하며 면박을 주더라고요.
제 평생의 자부심이자 전문 지식이 고작 며느리의 핀잔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처를 입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입에 인스턴트 음식이 들어가는 꼴은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결국 또 제가 앞치마를 두르게 돼요. 며느리는 제가 차려낸 유기농 밥상을 보며 어머님 손맛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제가 해준 건 입에도 안 대려고 하네요. 라며 교묘하게 치켜세우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저를 부엌에 가둬두려는 달콤한 족쇄라는 걸 알면서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고된 노동이 철저하게 무보수로, 아니 오히려 제사를 깎아먹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식구가 넷이나 늘어났으니 관리비며 식비가 몇 배로 뛴 건 당연한 일인데 며느리는 이번 달 보험 실적이 안 좋아서 카드값 메우기도 벅차다며 매번 울상을 짓고 넘어가기 일쑤거든요. 아들 녀석이라도 좀 챙겨주면 좋으련만 수입차 한 대만 팔리면 한 방에 다 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만 뻥뻥 쳐대니 믿을 수가 있어야죠. 결국 제 소중한 노후 자금인 연금과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이 야금야금 비어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요즘 입주 도우미나 베이비시터를 쓰려면 월 300만 원은 좋게 든다는데 저는 그 막대한 인건비를 아껴주는 것도 모자라 제 돈까지 써가며 이 집안의 한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니 가끔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말년에 이런 벌을 받나 싶어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장을 보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사이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야 말도 마. 시어머니 눈치. 그냥 쌩 까면 돼. 그래도 밥 다 해주고 애들 다 봐주잖아. 라며 킬킬거리는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침없이 계속 이어졌는데 요즘 도우미 쓰면 월 300은 깨지는데 완전 돈 굳었지 뭐니. 좀 깔끔 떨어서 피곤하긴 한데 그냥 내내하고 내 맘대로 하면 돼. 늙으면 원래 다 잔소리꾼 되잖아. 라며 제 존재 자체를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현관에 서서 무거워진 장바구니를 든 채 저는 마치 얼음장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말을 직접 듣고 나니 화가 나기보다는 감당하기 힘든 서글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답니다. 내가 저들에게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가성비 좋고 말 잘 듣는 도구일 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는 11월이 되자 제 마음에도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달력을 보니 어느새 제 칠순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자식 둔 부모에게 칠순이라는 건 단순히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지난 세월 고생하며 자식 키운 공을 인정받고 효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는 날이라는 기대감 말이에요. 게다가 이맘때면 연례 행사처럼 치러야 하는 김장철이기도 해서 저는 큰맘 먹고 절인 배추 50포기를 주문했답니다. 식구가 넷이나 늘었으니 그 입들을 먹이려면 그 정도는 해야 1년 농사를 짓는 셈이라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며느리와 함께 배추를 버무리며 오손도손 고부간의 정을 쌓고 싶은 소박한 바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번 주말에 김장도 하고 내 칠순 생일밥도 같이 먹자고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는데 며느리가 너무나도 상냥하게 웃으며 당연하죠. 어머님, 저 이번 주말 스케줄 싹 다 비웠어요. 김장 배우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해맑은 미소에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려 그래 이번엔 다르겠지. 철이 좀 들었나 보다 하며 혼자 헛된 희망을 품고 말았답니다. 금요일 밤 주문한 절임 배추 50포기가 산더미처럼 현관 앞에 도착하자 저는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돌입했어요. 밤이 늦도록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내 진한 육수를 끓이고
눈이 매워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마늘 한 바가지와 생강을 빻고 쪽파를 다듬으며 김장 양념을 만들 준비를 했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내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제가 갓 담근 김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을 싸먹으며 하하호호 웃을 생각을 하니 그 고통마저도 견딜 만한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귀가한 며느리는 거실 가득 쌓인 재료들을 보고도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피곤해서 눈이 감겨요. 먼저 잘게요,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울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쏙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하겠지 싶어 꾹 참고 혼자 새벽까지 재료 손질을 마무리했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 함께 노동하고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풍경을 위한 마지막 인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결전의 날인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고무장갑을 끼고 비장한 마음으로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거실 바닥엔 절인 배추 50포기가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산처럼 쌓여 있었고 붉은 양념이 가득 담긴 대야가 그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을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양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휴양지 패션으로 차려입은 채 각자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어머님 어떡해요. 친구가 괌 여행 패키지 땡처리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완전 특가라. 지금 안 가면 손해예요. 환불도 안 된대요. 라며 뻔뻔하게 통보를 하더군요. 아들 녀석 또한 옆에서 거들며 엄마, 우리 요새 주식이다. 뭐다 스트레스 너무 받았잖아. 애들도 받아보고 싶어 하고 해서 힐링 좀 하고 올게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혀서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김장은 어쩌고 내 모레 칠수는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에이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칠순을 챙겨요. 그냥 생일이지. 다녀와서 용돈 두둑이 드릴게라고 대수롭지 않게 내뱉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었는데 김치는 엄마 혼자 사부작사부작 하시거나 정 힘들면 그냥 버려요. 우리 솔직히 김치 잘 안 먹잖아. 라며 제 1년 농사이자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며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게 아니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김치 맛있게 담그세요. 라며 해맑게 손을 흔드는 손주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띠리릭하며 잠기는 그 기계적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덩그러니 남겨진 저와 거대한 배추 50포기 그리고 붉은 양념 대야만이 싸늘한 정적 속에 갇혀버렸고 TV에서는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 순간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할 줄 알았던 저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꼈어요. 칠순 생일상은 고사하고 늙은 어미에게 엄청난 노동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떠난 자식들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생을 간호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응급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죽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했던 그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난 걸까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저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낀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버리라고? 그래, 내 놈들이 버린 게 김치뿐만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해주마. 다 버려주마. 김치도, 너희들에 대한 미련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희생까지도 전부 다. 배신감으로 치떨리는 분노 대신 서늘하고 날카로운 결단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양념이 덕지덕지 묻은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나니 마치 제 손목을 옥죄고 있던 모성애라는 질긴 족쇄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멍하니 서서 떨고만 있던 시간은 끝났고 제 아내 간호부장 김말순이 다시 눈을 떴거든요. 응급실에서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순간에도
메스를 든 의사 옆에서 차분하게 기구를 건네던 그 냉철한 이성이 돌아오자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명쾌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한다고 헌신하며 살았지만 결국 제가 가진 건 이 낡은 몸뚱이와 남편이 남겨준 이 아파트뿐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저들이 탐내는 것도 오직 이 집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졌고 단골 부동산인 김 소장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들려오는 김 소장의 목소리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간단히 말했죠. 김 소장, 나야. 우리 집 지금 당장 내놔. 금매로 시세보다 5천 싸게 던질 테니까. 조건은 딱 하나. 오늘 당장 계약금 쏘고 3일 안에 잔금까지 다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봐. 수학이 넘어 김 소장은 사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혹시 아드님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러냐고 걱정스레 물어왔지만 저는 남의 가정사에 신경 끄고 매수자나 빨리 찾으라며 딱 잘라 말했어요. 내 집 내가 파는데 자식놈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냐고. 일축하는 제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냉기가 서려 있었는지 김 소장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도봉구 학군지에 위치한 40평 아파트. 게다가 시세보다 5천이나 싸게 내놨으니 연락은 빗발칠 게 뻔했고 예상대로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신혼부부 한 쌍이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실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쌓여있던 절임 배추 50포기와 양념 대야를 처리해야만 했답니다. 동네 경로당 총무님께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트럭을 몰고 오면 최고급 해남 배추와 국산 양념을 무료로 드리겠다고 했더니 총무님은 이게 웬 횡재냐며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경로당 어르신들이 트럭에 배추를 실어 나르며 고맙다고 연신 허리를 굽히는데 자식들에게 쓰레기 취급받던 제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선물이 된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는 관리가 완벽하게 된 집 상태와 파격적인 가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나섰어요.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이삿짐 센터와 폐기물 처리 업체를 동시에 호출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고 저는 마치 대수술을 집도하듯 집안의 모든 흔적을 도려내기 시작했어요. 인부들이 들어와 짐을 분류할 때 저는 손주들의 장난감으로 가득 찬 거실과 며느리의 화장품이 널브러진 안방을 가리키며 싹 다 가져가서 폐기해달라고 지시했죠. 재활용센터 직원이 며느리의 화장대와 아들의 골프채를 보며 이거 꽤 비싼 브랜드인데 진짜 다 버려도 되냐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필요 없으니 전부 다 가져가세요.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아들 내외의 옷가지와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이 종량제 봉투와 의류 수거함으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밀려오는데 그건 아마도 지난 6개월간 저를 짓누르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40평 아파트를 가득 채웠던 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집이 텅 비는 데는 제 반나절도 걸리지 않더군요. 텅 빈 거실에 서서 제가 챙긴 짐이라고는 고작 작은 캐리어 하나 분량이 전부였어요. 먼저 떠난 남편의 영정사진과 그이가 연애 시절 써준 빛바랜 편지들, 그리고 제가 즐겨 입는 편한 옷가지와 속옷 몇 벌이 다였죠. 하지만 제 손가방 깊숙한 곳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제 인감도장과 통장이 들어있었으니 그거면 충분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고 망설임 없이 속초를 검색했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여행을 가서 밤바다를 보며 미래를 약속했던 그곳,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늘 그리워만 했던 그 동해 바다로 가기로 마음먹은 거죠. 속초 월세, 바다 보이는 집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가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는 작은 오피스텔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버스터미널 어플을 켜서 속초행 5등 고속버스 티켓을 예매했어요. 어느덧 창밖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텅 빈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가구 하나 없이 판난 거실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는데 신기하게도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건 티끌만큼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평생 저를 맘에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을 이 집에 내려놓고 가는 것 같아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죠. 저는 유일하게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어 떼어낼 수 없었던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편지 봉투와 방금 작성한 매매 계약서, 사본을 나란히 올려두었어요. 괌에서 돌아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할 아들 내외의 얼굴을 상상하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이것이 지난 6개월간 나를 기만하고 착취한 대가이자 내 칠순과 정성을 짓밟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란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고 동시에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우등 고속버스 차창 밖으로 칙칙한 회색 빌딩들이 하나둘 뒤로 밀려나고 푸른 산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제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6개월 동안 제 집을 감옥처럼 만들었던 그 숨막히는 공기에서 벗어나니 차창 틈으로 스며드는 고속도로의 바람 냄새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더군요. 점심때를 놓쳐 휴게소에서 급하게 산 편의점 김밥 한 줄을 입에 넣었는데 세상에, 지난 반년 동안 제가 그토록 정성 들여 차려냈던 유기농 밥상보다 그 차가운 김밥이 훨씬 더 꿀맛인 거 있죠. 누가 차려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먹고 나서 설거지할 걱정도 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먹는 그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속초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마치 고생했다며 저를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미리 계약해둔 바닷가 앞 오피스텔은 비록 예전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소박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창가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은 그 어떤 호화스러운 인테리어보다 값진 것이었죠. 짐을 대충 풀어놓고 하얀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 누우니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안 쳐야 한다는 강박도, 손주들 등원 전쟁을 치를 걱정도 없는, 알람 시계가 필요 없는 완벽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었답니다. 제가 속초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꿀맛 같은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던 바로 그 평화로운 시간,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마 상상만 해도 통쾌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을 거예요. 4박 5일간의 꿈 같은 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공항 리무진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겠죠. 구릿빛으로 적당히 그을린 피부에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와 셔츠를 입고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단 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아파트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앞에 선 며느리는 아마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엄마 우리 왔어. 김치 다 담갔지. 수육 삶아놨어. 라며 뻔뻔하게 소리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익숙하게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들려온 소리는 경쾌한 잠금 해제음이 아니라 차갑고 반복적인 경고음이었을 거예요. 띠리릭 띠리릭. 어라 왜 이러지? 엄마가 번호를 바꿨나?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겠죠.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녀석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비켜보라며 자신이 직접 눌러봤을 테고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자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노인네가 그새 치매가 왔나. 비밀번호를 까먹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라며 문을 쾅쾅 두드리고 엄마 문 좀 열어봐. 우리 왔다고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겠죠. 복도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고 나서야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벌컥 열렸을 텐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앞치마를 두른 제가 아니라 웬 낯선 젊은 남자였을 겁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세요? 라며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낯선 남자를 보고 아들 내외는 순간 멍해져서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 당신 누구냐고,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따져 물었겠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겠죠.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 집 3일 전에 잔금 다 치르고 명의 이전까지 끝났는데요. 할머니는 짐 싹 다 비우고 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면세점 쇼핑백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짐이 안에 다 있다고 발악을 했겠지만 집주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겠죠. 경찰을 부르네 만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사정을 딱하게 여긴 새 집주인이 잠시 집안을 확인시켜줬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6개월간 그들의 짐으로 발 디딜 틈 없었던 거실과 방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어지럽히던 장난감도,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화장대와 명품 가방들도, 아들이 거실 한쪽을 점령해뒀던 골프채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뒤였죠. 탄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붙박이 아일랜드 식탁 위,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하얀 편지, 봉투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아들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눈에 선하네요. 상훈아, 미영아, 너희가 괌으로 힐링하러 간다기에 나도 힐링하러 떠난다. 이 집은 내 유일한 노후 자금이자 내 인생이다.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다 쓰고 껍데기만 남을 뻔한 걸 이제야 팔았다. 짐은 다 버렸다. 어차피 너희도 나를, 내 정성을 짐짝 취급하지 않았니? 내 집한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만 다 쓸 거다. 너희 인생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며느리는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겠죠. 내 가방, 내 옷, 그거 다 얼마짜린데. 어머님 미쳤어. 진짜 노망났나 봐. 라며 바닥을 치고 울부짖었겠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어요. 아들 상훈이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빈 벽을 쳐다보며 허탈해했겠지만 당장 닥친 현실은 냉혹했을 겁니다. 주식 실패로 이미 빈털터리에 신용불량 직전인 그들에게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조차 없다는 사실이 공포처럼 밀려왔겠죠. 괌에서 흥청망청 쓰느라 수중에 남은 돈도 거의 없을 테고 대출 규제로 돈줄은 막혔으니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된 셈이니까요. 더욱 가관인 건 그 소란을 듣고 나온 이웃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은 울고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니 옆집, 앞집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겠죠. 하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떠나기 전날 경로당에 김장김치 50포기를 기부하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왔거든요. 자식놈들이 칠순 노인네 등골을 빼먹다 못해 김장까지 시켜놓고 괌으로 도망가서 내가 서러워서 집 팔고 떠난다고요. 그러니 이웃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겠죠. 아이고, 저 불효자식들 결국 쫓겨났구만. 쌤통이다. 칠순 어머니를 식모 부리듯 하더니 천벌받은 거지. 그 따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 아들 내외는 갈 곳 잃은 짐승처럼 쫓겨나 아파트 단지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을 겁니다. 속초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제 마음이 이토록 평온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정당한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초에서의 아침은 서울과는 공기의 밀도부터 달랐어요. 알람 소리 대신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허겁지겁 아침밥을 차리는 대신 느긋하게 창밖을 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라니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제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른 아침부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아들 녀석이 제 핸드폰에 몰래 깔아두었던 친구 찾기 어플을 기억해낸 모양이었어요. 그 어플 덕분에 제가 강원도 속초에 있다는 걸 알아냈을 테고,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밤새 차를 몰고 이곳까지 달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담담하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리넨 원피스를 차려입은 뒤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답니다. 하얀 모래사장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바닷가는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는데, 저 멀리서 그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꾀죄죄한 무리들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괌에서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채 차에서 새우잠을 잤는지 머리는 떡이 지고 옷은 구겨진 채 고한 눈을 한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었죠. 저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엄마 하고 소리치며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반갑기는커녕 씁쓸하기만 하더라고요. 제 앞에 다다르자마자 며느리는 모래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었고, 자존심 강하던 아들 녀석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는데, 그게 진심 어린 반성인지 아니면 제 통장에 들어있는 집 판돈이 탐나서인지 구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며 싹싹 비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민지야, 준호야,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해.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말씀드려. 라며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을 제 앞으로 떠밀더군요. 아이들이 울먹이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데,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달래줬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나는 평생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돌봤고, 집에 와서는 너희 아버지를 돌봤고, 늙어서는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내 인생에 정작 김말순이라는 사람은 없었단다. 하지만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오직 나, 김말순을 위해서만 쓸 거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 집 한 돈으로 다시 서울 가서 같이 살자. 우리가 진짜 잘할게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가 지금 겪는 고통, 그건 너희 스스로 자초한 병이야.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스스로 치료하고 스스로 일어서거라. 나는 이제 자식 뒷바라지라는 긴 당직 근무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말고 나한테 기댈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큰 손주의 손에 쥐어주며 이걸로 애들 밥이나 사 먹이고 조심히 올라가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돈을 받아든 손주의 손을 잡고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내외를 뒤로 한 채 저는 다시 바다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엄마, 어머님 하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리고 눈부신 동해 바다의 수평선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자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더군요.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며 살아왔던 제가 비로소 온전한 나로서 세상 앞에 홀로 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제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김말순 여사의 마지막 선택은 단순한 매몰참이 아니었어요. 그건 평생을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가장 빛나는 독립선언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희생을 강요하던 자식들은 이제야 비로소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결국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내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까요.